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톤 독서 클럽의 라이언킨입니다. 오늘도 하간미소 매움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드디어 오늘은 요하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 마지막 장 에필로그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왜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며 개인, 사회, 그리고 시스템이 함께 고민하고 바꿔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에필로그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우리가 집중력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집중력은 여전히 도둑맞고 있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되찾을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의 이 마지막 여정이 여러분께도 더 나은 선택과 변화를 위한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에필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에필로그 집중력 반란. 이 책이 자기계발서였다면 유쾌할 만큼 단순한 결론을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책들은 매우 만족스러운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문제를 파악한 뒤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말한다. 독자 여러분, 여러분도 저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러나 이 책은 자기 개발서가 아니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야 할 내용은 이보다 더 복잡하다. 즉, 나 역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음을 먼저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봉쇄력이 내려진 가운데 이 글을 쓰는 지금 나의 집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엉망이다. 나의 집중력은 마치 꿈처럼 기이했던 달에 붕괴하기 시작했다. 2020년 2월 나는 모스크바행 비행기에서 탑승하기 위해 히스로 공항으로 걸어 들어갔다. 앞에서 계속 인용한 전 구글 전략가 게임스 윌리엄스를 인터뷰하러 가는 길이었다. 고립감을 느끼게 하는 공항의 노란 불빛 사이로 탑승 게이트를 향해 서둘러 걸어가는데 어딘가 이상했다. 직원 몇 명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물론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 소식을 뉴스에서 이미 보았지만 몇 년 전의 돼지 독감이나 에볼라 위기 때처럼 이 바이러스도 전 세계적 유행병이 되기 전에 억제되리라 추측했다. 나는 그들의 행동이 편집증적이라 생각하며 약간 짜증을 느낀 뒤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이상할 만큼 따뜻한 러시아의 겨울로 들어섰다. 땅에 눈이 쌓여 있지 않았고 사람들은 티셔츠를 입고 자기 털코트를 헐카페에 팔고 있었다. 눈이 으스스할 만큼 없는 거리를 걸으면서 작아지고 방향을 잃은 느낌이 들었다. 모스크바는 모든 것이 거대하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콘크리트 덩어리인 아파트에 살고 못생긴 요새에서 일하며 그 사이로 8차선 고속도로를 터덜터덜 건넌다. 이 도시는 집단은 거대해 보이고 개인인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느껴지게 설계되었다. 제임스는 19세기에 지은 모스크바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러시아 고전 소설로 가득 찬 커다란 책장 앞에 그와 함께 앉으니 어쩌다 톨스토이 소설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제임스가 그곳에 사는 이유는 아내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가 러시아의 문학과 철학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집중력의 세 가지 형태. 제임스는 몇 년간 집중력을 연구한 뒤 집중력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전부 빼앗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함께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때까지 알게 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명료하게 이해되었다. 그는 집중력의 첫 번째 층이 스포트라이트라고 말했다. 스포트라이트는 지금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릴 거야 같은 즉각적인 행동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경을 찾고 싶은가? 냉장고 안을 보고 싶은가? 책의 이번 장을 끝까지 읽고 싶은가? 이때 필요한 집중력의 이름이 스포트라이트인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초점을 한 곳으로 좁히기 때문이다. 이 스포트라이트가 분산되거나 방해받으면 우리는 이런 단기적 행동을 수행하지 못한다. 집중력의 두 번째 층은 스타라이트, 즉 별빛이다. 스타라이트는 장기적인 목표, 그러니까 시간이 드는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집중력이다. 우리는 책을 집필하고 싶다. 사업을 차리고 싶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이 집중력의 이름이 스타라이트인 이유는
길을 잃은 것 같은 때 별을 올려다보면 자신이 향하던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임스는 이 스타라이트를 놓치면 장기적 목표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잊기 시작한다. 집중력의 세 번째 층은 데이라이트, 즉 햇빛이다. 데이라이트는 애초에 자신의 장기적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해주는 집중 형태다. 자신이 책을 쓰고 싶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아는가? 심사숙고하며 명료하게 생각할 수 없다면 이런 질문의 답을 알아낼 수 없다. 제임스가 이러한 집중력에 데이라이트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눈앞의 광경이 햇빛으로 가득할 때에만 주변 상황을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임스는 산만해져서 이 햇빛의 감각을 잃으면 여러 면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어디로 향하고 싶은지조차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데이라이트의 상실이 가장 심각한 형태의 산만함이며 심지어 우리가 분열되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정신적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찮은 목표에 집착하거나 르트윗 같은 바깥 세상의 지극히 단순한 신호에 의존하게 된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방해 요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는다. 우리가 별빛과 햇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찰과 공상, 사색을 지속할 때뿐이다. 제임스는 집중력 위기가 우리에게서 이 세 가지 형태의 집중력을 전부 빼앗아가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우리는 자신의 빛을 잃고 있다. 제임스는 다른 비유도 들었다. 이따금 해커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공격한다.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로 일시에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트래픽 처리 능력이 한계에 다다라서 그 누구도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되고 웹사이트는 다운된다. 고장나는 것이다. 이를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한다. 제임스는 우리 모두가 머릿속에서 서비스 거부 공격과 비슷한 것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 서버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정보를 퍼부어서 우리의 주의를 낚아채려 하고 있죠. 이러한 공격은 우리의 대응 능력을 약화합니다. 우리를 산만하게 하거나 마비된 상태로 만들어요. 정보는 우리를 완전히 잠식해 우리의 세상을 가득 채우고 우리는 넓은 시각에서 자신이 산만한 상태임을 깨닫고 무슨 조치를 취할지 파악하기가 불가능해진다. 제임스는 우리의 온 세상이 식민지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완전히 고갈되어 공격에 맞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 제임스의 아파트에서 나와 모스크바의 거리를 걸으며 네 번째 형태의 집중력이 있지는 않을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네 번째 집중력을 스타디움 라이트, 즉 경기장의 빛으로 부르려 한다. 스타디움 라이트는 서로를 보고 서로의 소리를 듣고 집단의 목표를 세워 이를 이루고자 함께 싸우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사례를 주변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당시 나는 겨울에 모스크바에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사람들이 티셔츠 차림으로 다녔다. 시베리아에서 막 폭염이 시작된 참이었다. 기후위기가 이만큼 명백할 수 없었다. 모스크바도 10년 전 심각한 산불이 발생해 연기로 숨이 막힌 적이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도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기후행동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우리의 주의는 덜 중요한 것들에 쏠려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다른 누구보다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끔찍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생각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긴 여행을 통해 집중력에 대해 무척 많이 알게 되었으며 내 문제도 차근차근 조금씩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이제 공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가판대의 신문에는 사람들이 바닥이나 복도에서 죽어가는 이탈리아 병원들의 사진으로 가득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당신은 전 세계에서 비행이 거의 다 중단되기 직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히스로 공항은 소리가 울릴 만큼 텅 빌 것이다. 며칠 뒤 집으로 걸어가는 중에 이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런던도 겨울이 따뜻했고 그냥 찬바람이 들었나 보다 생각했지만 집에 도착하고 30분이 지났을 때쯤에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나는 침대로 기어 들어갔고 3주간 화장실을 가는 것 빼고 침대에서 나오지 못했다. 고열이 나서 열병을 앓다가 헛것까지 보였다.
무슨 상황인지 깨달을 무렵 당시 영국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이 텔레비전에 나와 모두에게 집에 있으라고 당부했고 곧 그도 병원에 입원해서 거의 죽을 뻔했다. 현실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스트레스가 심한 꿈 같았다. 팬데믹이 우리 집중력에 가져온 변화. 집중력 향상을 위해 이 여정에서 배운 것을 지금 이 순간까지 꾸준히 적용해오고 있다. 나는 삶에서 6가지 큰 변화를 만들었다. 첫째, 사전 약속을 이용해 지나친 전환을 멈추려 했다. 사전 약속은 행동을 바꾸고 싶을 때 미래의 그 바람을 굳게 유지해줄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결심을 깨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나에게 중요한 조치는 K-세이프를 구매하는 것이었다. 앞에서 짧게 언급했듯이 K-세이프는 열 수 있는 뚜껑이 달린 대형 플라스틱 금고다. 핸드폰을 안에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 위에 달린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면 내가 선택한 시간만큼 핸드폰을 가둬 놓을 수 있다. 이 여정을 떠나기 전에는 K-세이프를 드문드문 사용했다. 요즘은 매일 빠짐없이 사용하고 덕분에 긴 시간 집중할 수 있다. 노트북에서는 프리덤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프리덤은 내가 선택한 시간만큼 인터넷을 차단해 준다. 둘째, 나의 산만함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원래는 자책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넌 게을러, 넌 부족해, 도대체 뭐가 문제야? 스스로를 부끄럽게 해서 더 집중하게 만들려고 했다. 요즘은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에게서 배운 것을 토대로 전과는 매우 다른 대화를 나 자신과 나누고 있다. 나는 이렇게 묻는다. 지금 무엇을 해야 몰입 상태에 빠져들어 깊이 집중할 수 있는 능력에 가닿을 수 있을까? 미아이가 가르쳐준 몰입의 주 요소를 떠올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이 무엇일까? 무엇이 내 능력의 한계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기준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몰입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자기 처벌적인 수치심보다 훨씬 효과적임을 알게 되었다. 셋째, 소셜미디어가 우리의 집중력을 침해하도록 설계된 방식에 관해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이제 1년 중 6개월은 소셜미디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 결심을 고수하고자 잠시 떠나 있을 때는 늘 공표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기간 트위터를 떠날 것이라는 트윗을 올려서 한 주 뒤 갑자기 결심을 깨고 접속할 때 스스로 바보처럼 느껴지게 한다. 또한 친구 리지에게 내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부탁한다. 넷째, 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된 내용에 따라 행동한다. 생각이 배회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집중력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집중력의 한 형태임을 깨달았다. 우리의 생각은 주변 환경에서 멀어지도록 내버려 둘 때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하며 그동안 알게 된 다양한 정보를 연결한다. 요즘은 핸드폰을 비롯해 나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드시 매일 1시간 산책에 나선다. 생각이 자유롭게 떠다니며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도록 내버려 둔다. 내 주의력에 배회해야 할 공간을 줌으로써 나의 사고가 더 예리해지고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섯째, 과거에는 수면을 사치나 적으로 여겼다. 이제는 매일 8시간 수면을 엄격히 지킨다. 긴장을 푸는 나만의 작은 의식은 침대에 눕기 전 2시간 동안은 전자기기 화면을 보지 않는 것과 향초를 피운 다음 그날의 스트레스를 없애려 노력하는 것이다. 나는 수면을 측정하려고 핏비트 기기를 구매했고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다시 침대에 눕는다. 이러한 변화가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여섯째, 나는 자녀가 없지만 내 대자와 나의 어린 친척들의 삶에 깊이 관여한다. 원래는 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에 주로 의도적인 활동, 사전에 계획한 분주하고 교육적인 활동을 했다. 이제는 그 시간에 주로 자유롭게 같이 놀거나 어른의 관리나 지나친 감시 없이 또는 집안에 갇히는 일 없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놀게 한다. 자유롭게 노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건강한 집중력의 토대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제는 그 친구들에게 마음껏 노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주려고 노력한다. 집중력 향상을 위해 해야 한다고 배운 다른 것들도 실천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내가 일상의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에 너무 많은 부분이 먹기나 과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 6가지 변화를 실천함으로써 내 집중력이 약 15%에서 20% 향상되었다고 추정하며 이는 타당한 수치다. 이 변화들은 내 삶에 실질적이고 뚜렷한 차이를 낳았다.
이것들은 전부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으며 아마 이 책에서 읽은 내용을 토대로 삶의 다른 변화를 적용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개인이 자기 삶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데 강력히 찬성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적 변화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데에도 찬성한다. 코로나19에서 회복하는 동안 나는 이 여정을 시작한 지점의 기이한 거울상 속에 있었다. 처음에 나는 인터넷과 핸드폰에서 달아나고자 3개월간 프로빈스타운으로 떠났다. 이제 나는 거의 인터넷과 핸드폰만 가지고 내 아파트에 3개월간 갇혀 있었다. 프로빈스타운은 나의 집중력을 해방시켰다. 코로나19 위기는 내 집중력을 그 어느 때보다 악화했다. 몇 달간 그 무엇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뉴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두려움과 열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멤피스와 멜버른, 뉴욕 5번가와 프로빈스타운의 중심가처럼 이 책의 자료조사를 하면서 방문한 곳들의 실시간 영상을 몇 시간씩 멍하니 바라보기 시작했다. 모든 곳이 똑같았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종종 걸음치는 짧은 장면을 빼면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집중이 힘들다고 느낀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내 경험의 일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여파 같았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 없는 많은 사람도 비슷한 문제를 보고하고 있었다. 뇌가 집중하게 하는 방법을 검색하는 사람 수가 300% 증가했다.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곳곳에서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내게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생각했다. 집중력을 개선하려는 개인의 노력은 집중력을 파괴하는 요인으로 가득한 환경 속에서 별거 아닌 것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오랜 세월 그래왔고 코로나 위기가 터진 후에는 더욱더 그랬다. 스트레스는 집중력을 박살내는데 모두가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한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었다. 경기가 추락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경제적으로 더 불안정해졌다. 게다가 우리의 정치 지도자는 종종 위험할 만큼 무능해 보였고 이 사실이 스트레스를 더했다. 이 모든 이유로 대다수가 갑자기 과각성 상태가 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나? 실리콘밸리가 통제하는 전자기기 화면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의존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그 화면들은 우리에게 연결을, 아니 적어도 연결의 홀로그램을 제공했다. 2020년 4월에 미국 시민은 전자기기 화면을 들여다보는데 하루 평균 13시간을 썼다. 하루에 6시간 이상 화면을 보는 어린이의 수가 6배 증가했고 어린이용 앱의 트래픽이 3배로 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코로나19는 우리가 이미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던 미래를 언뜻 보여주었다. 나의 친구이자 20년간 놀라울 만큼 정확히 미래를 예측해온 작가 나오미 클라인은 내게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플랫폼과 화면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매개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그 점진적인 과정이 초고속으로 진행됐죠. 테크 기업들은 10년 안에 우리가 그들의 세계에 그만큼 극단적으로 빠지는 것이었지 지금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식의 급증은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나오미가 말했다. 사실 이런 급속한 증가는 기회예요. 어떤 것을 이만큼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 우리 시스템에 충격으로 다가오거든요. 우리는 천천히 적응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강화 요인들의 패턴에 중독된 게 아니다. 미래상에 그냥 곤두박질 쳤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서로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더 실제 사회생활이 아닌 사회생활의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었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지만 더 얄팍하게 느껴졌다. 그러는 내내 감시 자본주의의 알고리즘이 하루에도 여러 시간 우리를 개조하고 있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하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을 모두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이 책은 단순히 우리의 집중력을 잃게 만든 원인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집중력을 회복하는 여정은 작은 선택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고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더 나은 시스템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도 이 여정이 단순한 독서를 넘어 삶과 환경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하가미소 배움터 라이언킨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소년이 온다 한강님 작품 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